이번 시간은 페이지 52페이지 부동치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치마는 동일한 치마가 아니다. 하나의 건축물에서 보통 집안 위에 건축물을 축조하게 되면 보통 한 3년에서 5년 정도 사이에 치마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치마되면 일정 치마의 경우는 건축물에 강제 변형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쪽 부분의 치마가 많이 되고 다른 부분의 치마가 적게 되는 것, 이런 치마를 우리가 부동치마라고 합니다. 자, 부동치마는 강제 변형을 주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는 이렇게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잡아당기는 힘, 인장이 작용되고 반대 방향으로 압축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압축. 그래서 이런 힘이 생기다 보니까 건물에 강제 변형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방향으로 균열이 발생을 합니다. 1차적으로. 근데 이것이 심하게 되면 건물의 붕괴로까지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살펴보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원인은 그냥 읽어만 두십시오. 시간이 허용하시는 분들은. 원인은 지금 현재 1회 때 기출됐고요. 그리고 15회 때 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 기간 아직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쭉 읽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최근에 지하 수위가 변경되면 싱크홀 생기죠. 그런 것도 부동치마의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하에 이런 매몰 구멍이 있다든지 또는 동굴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죠. 구멍 같은 것이. 그리고 이제 보통 이런 집안이 이 매립지 매운 땅일 때 이런 부동치마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책적인 측면,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대책이나요. 그래서 대책은 53페이지에 보시면 대책 개념이 2회 때 기출이 되었고요. 그리고 17회 때 기출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올해 19회 대비이기 때문에 거의 안 하셔도 될 거고 종합문제 지문 정도 언급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대책은 집안에 대한 대책이 있고요. 첫 번째로 집안에 대한 대책이 있고, 그러면 집안이 이제 보통 연약하기 때문에 치마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연약 집안을 개량을 해주는 흙을 다져준다든지, 집안에 물이 있으니까 물을 빼준다든지, 또는 고결공법을 쓴다든지. 고결공법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런 시멘트계나 이런 것을 물유리 같은 이런 것을 주입해서 고체로 연결시키는 거, 그리고 치환공법 바꾸어주는 이런 방법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기초구조에 대한 대책. 기초구조. 그러면 기초구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일반적으로 기초를 굳은 지방까지 지지시켜서 직접 기초로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마찰말뚝, 이건 특히 마찰말뚝은 집안이 연약 집안일 때, 그러면 사질토나 점토나 실터층 같이 이런 연약 집안일 때는 이 마찰말뚝을 사용해 준다든지, 그리고 지하실 설치를 한다든지, 또는 그 기초상호 연결해서 강하게 연결하는 지중보 시공을 한다. 이런 것이 기초의 구조에 대한 대책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상부 구조에 대한 대책. 그러면 상부 구조는 일단은 치마가 된다는 것은
무겁다는 거죠. 그래서 건물의 경량화를 한다든지 또는 건물의 강성은 높여야 됩니다. 그러면 강성을 높이는 구조가 보통 일체식 구조죠. 뭐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든지 또는 철골 콘크리트 등 강성이 높은 우리가 일체식 구조 이런 걸로 해준다든지, 그 다음에 평면 길이는 짧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웃 건물과의 거리는 멀리 배치를 우리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물의 중량이나 하중을 균등히 배치해 줘서 하중 분산을 잘 해줘야지 부동 침하를 최대한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간략히만 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54페이지면 부동 침하 상부 구조의 균열에 대해서 해놨죠. 그래서 이렇게 균열이 발생합니다. 강제 변형이 생기다 보니까 건물에 균열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치마 대책 수리 박스 잡아놨는데, 1번에 예상되는 집안 치마에 대해서 구조물의 안정성과 사용성을 확보한다 해서 정리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집안 치마가 구조물의 손상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다음 하나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해놨죠. 그래서 제일 먼저 1번에 집안 치마에 따라 발생하는 응력에 대해서 기초가 충분한 강도를 가지도록 하라. 이런 게 여기서 한번 읽어 두십시오. 그 다음에 6번째, 이제 지방 계량.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될 것이 이 집안 계량 부분입니다. 이 계열. 5번 부동 침하와 관련된 것은 당분간은 시험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략히만 해 놓으십시오. 그러면 이 지방 계량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십시오. 그러면 지방 계량은 결과적으로 이겁니다. 집안이 좋은데 계량하실 필요는 없죠. 사람도 성질 좋은 사람을 계량할 필요 없죠. 성질 나쁜 사람을 계량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지방 계량은 결과적으로 연약 집안이라는 거예요. 연약 집안. 집안이 약한 연약 집안을 우리가 계량하자는 거죠. 그러면 그 계량의 목적 개념이 나오는데, 계량의 목적 개념이 2번에 나오고 있죠. 지방 계량의 목적 개념. 그래서 먼저 결과 집안을 계량해 줌으로써 집안의 지지력 정대. 그러면 집안의 이 지지력 또는 지내력이라 했죠. 지지력 또는 지내력을 정대하겠다 겁니다. 그래서 지지력이 정대돼야지 치마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내력을 정대한다든지, 그리고 지하굴착시 안정성 확보. 자, 지하굴착시 안정성 확보라는 게 겁니다. 집안에 물이 있다. 물을 빼주면 작업하기가 용이해요. 근데 집안에 물이 있게 되면 결과적으로 점토다 그럼 흙탕물이 돼요. 흙탕물이 된 상태에서 흙막이를 해놨을 때 흙막이가 그 토합과 수압의 압력에 의해서 흙막이가 파손되는 경우가 있어요. 위험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집안의 이런 안정성 확보, 굴절 안정성 확보라든지, 그리고 부동 침하를 그럼 지내력이 정대되니까 우리가 이런 기초의 부동 침하 방지 역할도 한다는 거죠. 또는 기초의 보강, 이런 목적으로 지방 계량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근데 지방 계량 공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 계량 공법은 연약적인 공법이 되는데, 지금 종류가 지방 계량 공법 종류 개념이 2번 기출을 했어요. 2번 기출이 됐고요. 연약 집안에 우리가 지방 계량 공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때 이제 답이 됐던 것이들이 흙파기 공법입니다. 기초파기 공법, 아일랜드 공법, 트렌치 공법이 답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면 공법들이 거기 나오는데,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공법, 바로 진동 다짐 공법이죠.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공법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진동 다짐 공법입니다. 진동 다짐 공법. 흙을 다져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흙을 안밀시켜서 다져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진동 다짐 공법입니다. 그래서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공법은 일반적으로 이거는 사질 집안의 모래 집안의
효과가 우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집안의 밀도를 정대시켜줘야지 보통 집안의 액상화, 유동화 현상을 방지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많이 다져줘야지 진해력이 증가되겠죠. 그래서 집안을 다져주는, 진동을 다져주는 공법인 진동다진 공법,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공법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샌드 드레인 공법. 자, 이 샌드 드레인 공법은 자, 물빼기 바로 탈수 공법의 하나입니다. 탈수 공법. 그래서 샌드 드레인 공법은 이 물빼기입니다. 집안에 물을 빼주는 거죠. 바로 탈수 공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모래 기둥을 이제 만들어서 이 점토 집안에 쓰는 거예요. 이 샌드 드레인 공법은 이 점토 집안에, 그러면 점토 집안은 투수성, 투수 개수가 물 빠짐성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이 점토 집안에 자, 이런 모래 기둥을 형성시키는 겁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캐싱바에 모래 기둥을 형성시키는데 여기다가 모래 기둥을 만들어요. 이 모래 기둥 만드는 공법이 바로 디귿의 바이브로 컴포즈 공법입니다. 바이브로 컴포즈 공법이 이 모래 말뚝을 만드는 거예요. 모래 기둥 만드는 공법이 그 디귿의 바이브로 컴포저입니다. 바이브로 컴포저 공법이 돼요. 컴포저. 그래서 모래 기둥을 형성시키면 이 물들이, 그러면 자, 이 주변이 점토 집안이죠. 이 점토 집안에 있는 물들이 서서히 모래 기둥으로 스며들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철간 때려박아서 웰포인트로 물을 바깥으로 빼내게 되겠죠. 이 공법이 샌드 드레인 공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샌드 드레인 공법은 모래를 활용하는 거예요. 모래 기둥. 그래서 모래 기둥에 모래 샌드를 썼고, 원래 드레인이란 것은 영어로 배수입니다. 배수. 물을 뺀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에 페이퍼 드레인 공법 나오죠. 3번. 그래서 이 페이퍼는 모래 기둥 대신에 이 특수종 흡수지 종이를 활용한 거죠. 페이퍼 드레인 공법. 이것도 동일하게 자, 물빼기 공법에 속해요. 이 탈수 공법, 배수 공법의 일환이에요. 그래서 이 페이퍼 드레인 공법도 어디에 사용하게 되는가 하면 이것도 자, 이 점토 집안에 사용하는 자, 공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케미코 파일 공법. 4번에 자, 이 케미코 파일 공법 우리나라 말로 하게 되면 얘는 생석회 공법, 생석회 말뚝 공법이죠. 파일 말뚝 공법에 해당이 됩니다. 케미코 파일 공법, 생석회 말뚝 공법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일반적으로 모래 기둥 대신에 생석회 말뚝을 활용하자는 겁니다. 모래 기둥 대신에 생석회 말뚝. 그러면 생석회가 이 석회 말뚝이니까 주변에 물을 흡수 빨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석회하고 반응을 일으키면서 이때 우리가 팽창하면서 주변 물은 빨아들이면서 다지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케미코 파일 공법. 그래서 이것도 점토 집안의 물빼기 탈수 공법의 일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웰 포인트 공법. 5번에 웰 포인트 공법. 웰 포인트라는 특수 여과막을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기억해 본 끝부분에 옆면에 여과막을 갖는 웰 포인트라는 장치를 이용해서 물을 빼는 공법이에요. 그런데 웰 포인트 공법은 얘는 사질입니다. 모래 집안이에요. 그래서 이 사질 집안에
물빼기 공법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물빼기 공법에서 샌드 드레인이나 페이프 드레인 그리고 케미코 파일 공법 이것은 점토 집안이고요. 웨일 포인트 공법이 바로 사질 집안에 씁니다. 사질 집안은 웨일 포인트 공법이나 뭐 깊은 우물물 공법이나 이런 것이 일반적으로 자, 이 사질 집안에 우리가 쓰게 됩니다. 사질 집안의 물빼기 공법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치항공법. 자, 치항공법이라는 것은 양질의 집안으로 교체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흙을 파내고, 굴착치안이라는 것은 흙을 파내고 양질의 흙을 바꿔주는 것, 교체하는 것이 치항공법이고요. 치항공법. 그리고 7번에 보시면 자, 이 그라우팅 공법이 나옵니다. 그라우팅. 그라우트라고도 하고 그라우팅 공법이라고 되죠. 그라우팅을 쓰는 경우 있고 트를 쓸 수 있는. 원래 그라우트란 것은 빈 공간이나 틈새 이런 것을 메꾸는 재료를 보통 그라우트라 하죠. 그런데 이 그라우팅 공법이라는 것은 뭐 시멘트계나 또는 물유리계나 야객 같은 것을 흙과 흙 사이 공급 같은 데 주입을 해서 고체로 응결시키는 그 공법이 그라우팅 공법이죠. 뭐 고결 공법이라고도 해요. 고체로 응결시키는 고결 공법 이렇게 칭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뭐 야객을 주입하는 경우도 있고 시멘트계 주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시멘트계를 주입하면요, 이런 응결되는 시간이 좀 길어요. 서서히 진행되고요. 야객 같은 물유리 같은 걸 주입하면 응결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빨리 굳어지고요. 뭐 습기가 있는 집안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다시 빨리 굳어지면 습기는 사용하지만 그래서 약간 단가가 조금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라우팅 공법. 그래서 보통 뭐 그냥 주입 공법 이렇게도 칭하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모래 집안인데 약간 치마가 됐다. 그러면 공극이 있다는 게죠. 치마가 되니까. 그러다가 시멘트 같은 것을 강제로 주입을 하면 안에 가서 굳을 거 아닙니까? 압력을. 그래서 단단해지겠죠. 그 공법이 그라우팅 공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에 보시면 제하공법. 원래 하중을 가하는 것이 제하라겠죠. 하중을 가하는 것. 그러면 자, 집안 위에 그냥 건물을 축제해 놓으면 집안이 땅에 하중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건물을 짓기 때문에 침하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건물을 축조하기 이전에 미리 여기에다가 하중을 가해 가지고 흙을 안밀시킨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것이 바로 제하공법입니다. 안밀시키는 안밀공법에 속하겠죠. 자, 그리고 언더피닝 공법은 이것은 어느 하나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건축물의 기초나 또는 지정이나 집안을 보강하는 공법을 총칭해서 이끌는 문장이 언더피닝 공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언더피닝 공법의 경우는 보통 이때 언더피닝 공법을 우리가 활용하게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땅을 파게 되면 지하수위 변이나 또는 뭐 히빙 현상이나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인접 집안이 인접 도로나 이런 건축물에게 파손이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여기를 파내려 가요. 우리가 파내려 가면 인접 집안에 이 침하가 발생을 할 수 있어요. 대지나 건축물에 침하가 발생되니까 그러면 여기에 기존 건물이 이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보강이 이루어지고 이 공사를 하면 안전하겠죠. 그래서 이 보강을 해주는 것을
언더피닝 공법이라 칭해요. 기존 건물. 이것은 명심하세요. 기존 건물의 기초나 지정이라는 지반을 보강하는 공법을 총수. 이거는 16회 때 기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결공법은 이겁니다. 일반적으로 자 이겁니다. 땅을 파게 되면 지하수가 나옵니다. 그럼 이 지하수가 나오면 계속 퍼내니까 지하수의 이동으로 인해서 땅에는 구멍이 날 수밖에 없죠. 보통 땅은 대략 60에서 70%의 흙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0%는 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물이 빠지게 되면 공동부 같은 싱크홀이 생기거나 침하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액체 질소 같은 거나 프레온가스 같은 걸 주입하게 되면 땅이 얼어버립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동결시켜서 차단시켜서 지하수의 이동을 막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동결공법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그 4번에 보면 건축 표준 시방서를 해놨는데 조금 이 지방 계량과 관련돼서 공법적인 측면을 혹시 뭐 시방서에서 지문을 따올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넓은 범위까지 이번에 보자는 차원에서 그 표준 시방서 부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먼저 다진공법, 다진공법이란 것은 흙을 다져줌으로써 이 진해력이 증가되겠죠. 그럼으로써 그 부동침하 방지적인 측면과 안전을 도모를 위해서 이 다진공법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다진공법에서는 우리가 조금 주의하실 거는 이런 부분을 조금 주의해 주시면 된다. 그러면 보통 공사를 시공을 할 때 먼저 이겁니다. 항상 본 시공에 앞서서 뭐 하여튼 실험을 하도 본 시험에 앞서서 보통 시험을 먼저 하죠. 그래서 시험 시공을 먼저 본 시공에 앞서서 다진공법을 하기 전에 시험 시공을 먼저 하고 나서 본 시공을 한다는 점 기억하시고, 그래서 다진공법의 니은은 한번 체크해 놓고 정확히 읽어 두시고, 시험 시공 실시 요령서에 따라서 본 시공에 앞서서 실시하나, 그러면 시험 시공하고 나서 본 시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리얼 부분 조금 정리해 두시고, 재료는 진흙 및 먼지 등이 혼합되지 않도록 주의를 우리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밀공법이 나와요. 안밀은 밀실하게 타져주는 거죠. 그것이 안밀공법인데, 보통 우리가 안밀이라는 것은 이게 안밀이었죠. 안밀 개념을 자 앞에 설명 한번 했었는데, 안밀이라는 것은 지하에 의해서 강극수가 빠져나가면서 흙이 압축되는 현상을 안밀이라고 해요. 그러면 안밀공법이라는 것은 그래가지고 하중을 가해서 물이 빠져나간 상태에서 압축되는 공법이겠죠. 흙을 다져주는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그 기억해 보시면 집안을 강제 안밀하는 방법은 제하 방법과 드레인 방법 중 하나 또는 두 개 이상의 공법을 조합시키는 대로 하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무엇인가 하면 이거죠. 이 지하수가 있게 되면 드레인 공법을 써가지고 물을 갖다 배수시키면서 제하를 해야 돼. 두 가지를 쓸 수가 있는 거고, 뭐 지하수가 없을 때는 그냥 하중만 가해도 안밀이 될 수 있을까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종합적인 방법에서 설계도서에 우리가 따르라는 거고요. 뭐 설계도서라는 것은 설계도면과 서류들이 있어요. 그걸 합쳐서 설계도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따르고요. 그래서 그 제하 방법은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성토 쌓는 거죠. 성토공법이라든지 또는 지하수 저하공법, 대기압공법, 그리고 뭐 드레인 방법이죠. 이런 샌드 드레인 공법, 플라스틱 드레인 공법 이런 것들이 제하 방법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중에서 거기 보시면 자 리얼의 샌드 드레인 공법 나와요. 샌드 드레인. 원래 샌드 드레인 공법은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점토 집안에 이 강극수가 빠져나가야지 안밀이 될 거 아닙니까? 맞죠? 물을 빼줘야지 강극수 빠져나가야지 안밀이 되겠죠? 그래서 이 샌드 드레인 공법은 모래 기둥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물을 빼내는 공법으로서 안 밀식이는 거죠. 그래서 A 포슬 모래는 작업 집안에 명시되는 두께로 우리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B에 보시면 모래 기둥은 소정 직경을 갖고 소정 간격으로 소정 깊이까지 연속해서 우리가 조성을 해 주시면 된다. 그때 그 모래 기둥을 만드는 공법이 앞에서 한번 다뤘습니다. 바이브로 컴포저 공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연속해서 조성을 해줘야 돼요. 중간에 끊침 현상이 생기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속해서 해준다는 점 우리가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그 샌드 드레인 공법은 거기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 두십시오. 그리고 거기 플라스틱 드레인 공법이나 안밀 공법에는 성토 공법이라든지 그리고 지하수의 저하법이 있는데 그러면 시옷의 지하수의 저하법에는 웰 포인트나 또는 디벨 그러면 웰 포인트라는 것은 여감을 갖춘 웰 포인트 장치는 디벨 나오죠. 디벨은 무엇을 디벨? 깊은 우물을 뜻하는 깊은 우물. 깊은 우물을 디벨이라고 해. 깊은 우물. 그러면 디벨이라는 것은 결과줄이겠죠. 모래 집안은 투수성이 좋아요. 물빠짐성이 좋아요. 깊은 우물을 파는 물이 낮은 도로 다 모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하수위를 저하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웰 포인트 디벨의 소유수위가 저하되도록 설치한다 해놨죠. 그래서 이거는 웰 포인트 디벨의 경우는 바로 이 모래에 많이 하는 거예요. 사질. 이 모래토, 모래 집안에 보통 우리 지하수위 저하법 중에 하나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형에 보면 대기약 공법, 진공 공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어세, 계량 효과 등의 조사 측정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량 효과 등의 조사 측정에 관련돼서 시방서에서 다룰 때 포인트 점은 거기에 자 B 부분을 좀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B. 자, B에 보시면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거기 공사가 끝날 때까지 지방 계량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원위치 시험. 자, 원위치 시험은 자, 우리가 원래 위치에서 그 위치에서 하는 시험을 원위치 시험이라고 했죠. 그래서 원위치 시험과 그다음에 자, 이 토질 시험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토질 시험. 이 두 가지 시험을 한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C, 웰 포인트를 사용해서 제하는 경우 있죠. 이때는 C의 개념에서 웰 포인트로 해가지고 할 때, 웰 포인트. 이럴 경우는 이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배출된 수량을 우리가 측정해야 돼. 얼마나 물이 배출되는가. 너무 많은 양의 물이 배출되면 배출된 수량 측정.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그와 동시에 자 그래서 보통 간청용 우물을 설치해서 지하 수위를 측정해야 돼요. 그래서 간청용 그걸 설치해서 지하수위 측정을 우리가 해 주셔야 됩니다. 지하수위 측정을 해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이걸 꼭 하게 된다는 점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치엇에 보시면 시공 중과 시공 후의 처리 부분이 나오고 있죠. 요거는 A 정도만 혹시나 보세요. A 정도. 그래서 지방 계량 중에 계량 지역이나 또는 주변 지역에 이상이 나타났을 때는 원인 조사를 꼭 하셔야 돼요. 만약에 주변 지역이나 그 현재 그 집안에 이상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원인 조사를 빨리 해서 보통 거기에 담당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 기술사 누가 있겠죠. 아니면 책임 기술자 협의해서 대책을 우리가 서둘러야 돼요. 아니면 이게 위험하면 이 옆에 건물 같은 경우 붕괴 사고라든지 붕괴 사고 아니라도 혈액 균열이 가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빨리 협의해서 대책을 서둘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에 보시면 응결공법이 있는데 응결공법이 뭐 고결공법이죠. 고결공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거기 기억해 보시면 시공적인 심층은 깊은 곳을 보통 심층이라 하죠. 그래서 심층 혼합 처리 공법에서는 시공기기가 기울어지지 않도록 작업 집안에 보통 정비나 보강을 우리가 꼭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깊게 되면 정확히 수직으로 이렇게 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 주도록 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B에 보시면 응결제는 정해진 양의 소정의 흙과 우리가 혼합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보통 땅 속에 들어가서 이 굳는 그 응결제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시멘트가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석회라든지 뭐 물률이나 또 약액 이런 걸 응결제를 주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혼합해서 우리가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거 F를 꼭 해 놓으시고 F 다음 페이지 F에 보시면 시멘트와 석회 등의 재료에는 수변이 스며들지 않도록 해야 돼요. 자, 보통 이 시멘트, 이 석회는요, 물하고 수화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시멘트, 이 석회는 물하고 수화 반응, 화학 반응에서 경화가 됩니다. 굳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멘트, 석회는 수분이 스며들지 않도록 차단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G에 보시면 얘들이 응결제잖아요. 그래서 응결제는 물에 녹으면 강알칼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멘트하고 이게 되면 강알칼리성이 되고 그 다음에 반응에 의해서 열을 내요. 수화열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물하고 그래서 열을 내기 때문에 인체 및 작업장 주변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주의를 우리가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들이 이 시멘트나 이런 거기 때문에 뭐 분진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이제 여러분들 안 좋죠. 그래서 그게 비산되지 않도록 우리가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치안공법은 뭐 별도로 할 것이 없습니다. 치안은 사실 이겁니다. 집안이 나쁠 때 교체해 주는 것이 치안공법입니다. 그러면 양질의 집안으로 교체해 주는 거죠. 그러면 나쁘면 파내고 교체해 주는 거, 뭐 그런 공법도 있고요. 아니면 폭파 치안, 날려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폭파해 가지고 폭파 치안 공법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번에 집안의 액상화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는데, 그럼 집안의 액상화 또는 유동화, 액상화, 유동화라고 했죠. 원래 액상화, 유동화라는 것은 흙이 집안의 전단 저항력을 상실하면서 액체처럼 거동하는 현상을 액상화, 유동화라 했어요. 그럼 이 액상화, 유동화의 경우는 이런 경우에 잘 발생합니다. 조건이. 첫째로 사질에서, 모래 집안에서 사질일 때 잘 발생합니다. 사질. 모래 집안이 점토보다는 사질 집안에서의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 밀도가, 집안의 종류는 바로 이 사질일 때입니다. 사질. 밀도는 이 느슨한 상태일 때, 느슨한 상태에 있을 때 잘 발생합니다. 그래서 밀실하게 있는 상태에서는 잘 생기지 않고요. 이 느슨한 상태에서 많이 생겨요.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가 하면 입자가 아주 작은 입자가 이 입도 분포가 골고루 있을 땐 덜 생겨요. 크고 작고 이런 것들이 골고루 흙이 입자가 있으면 덜 생기는데 아주 고온 입자에 이 분포가 돼 있을 때 이때 특히 잘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이 지하수가 있을 때, 이 물이 있을 때입니다. 지하수, 수분이 있을 때, 지하수가 있을 때 이 잘 발생합니다. 이때 이 지진이 발생하면, 지진이나 집안에 이런 진동이 발생을 하게 되면, 큰 진동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때 바로 집안이 액체처럼
거동한다,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것이 액상화 유동화입니다. 그러면 액상화 유동화에 대해서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돼. 특히 모래 집안일 때 이것이 많이 생겨요. 우리가 매립을 할 때 모래를 가지고 이용해서 많이 이렇게 다져주면서 매립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집안에서 특히 이런 현상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 액상화를 대책을 하기 위해서 방지 대책을 하기 위해서는 대책상은 결과적으로 지방 계량을 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방지 대책을 지방 계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방 계량. 그러면 바로 이거죠. 사질이니까 모래 집안이니까 모래를 갖다가 다른 집안으로 치환을 해주는 거다. 치환공법 바꿔주겠다 이겁니다. 이것이 치환공법을 쓰면 되는 거예요. 대책상 치환공법을 쓰면 되고, 그 다음에 밀도가 느슨할 때 생기니까 이럴 때는 저걸 해주면 되죠. 다진공법을 써준다든지. 그래서 대표로 안밀공법 같은 것도 있죠. 안밀공법이나 이런 형태를 써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하수가 있기 때문에 물빼기 내지 아니면 주입공법 이런 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동시에 하기로 해서 주입공 있죠? 그라우팅 공법 이런 걸 써도 되는 거고, 그라우팅 공법 이런 걸 쓰는 거예요. 보시고, 그리고 액상화가 전단 저항력을 상실하면서 액체처럼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하 벽 속에다가 전단 저항력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걸 세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하의 연속벽의 전단벽을 설치하는 거예요. 일정한 간격으로 이 지하의 전단벽을 설치해주면 얘가 움직이는 것을 어느 정도 차단해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처리해서 이 대책을 수립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액상화에 대한 전단 저항력이 상실돼 가지고 액체처럼 움직였으니 그 저항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전단벽을 이 땅 속에다가 지하 연속벽을 이렇게 설계해서 방지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써주어서 대책을 수립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공사장에서 공사하면서 싱크홀도 생기고 침하 사건도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앞으로는 이런 분야를 더욱더 많이 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공사상 문제점도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시사성으로 언급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준비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제 표준 시방서 분야는 혹시나 지문을 최근에 이렇게 한 줄 한 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준비하기 위해서 거기 다뤄놨으니까 세부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중요 포인트는 한번 읽어 두십시오. 왜냐하면 작년 18회 우리 시험 쳤을 때 어떤 규정을 하는가 하면 지정에서 말뚝 지정 이렇게 낼 때 여기 지문 몇 줄 한 줄 빼고 여기서 한 줄 빼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시험을 출제를 좀 했었습니다. 그런 걸 대비해서 이 지방 계량과 관련돼서 그 표준 시방서를 거기에다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학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제3절 지정 분야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